안녕하세요. 68세 된 박미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제가 겪은 진짜 이야기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로 쭉 혼자 지내고 있죠. 아들 준호가 하나 있는데 지금 42살이고 IT 회사에서 일해요. 며느리는 미국 사람이고 손자 손녀가 하나씩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1975년에 이민을 왔어요. 그때 제가 26살이었으니까 벌써 43년 전 일이네요. 남편하고 저하고 정말 맨손으로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영어도 서툴고 돈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한국에서 간호사 일을 했었어요. 물론 미국에서 일하려면 자격증을 다시 따야 했지만 그래도 전문직이니까 희망이 있었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막노동부터 시작했지만 워낙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라 나중에는 현장 감독까지 올라갔어요. 1976년부터 제대로 간호사 일을 시작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39년 동안 일했죠. 2015년에 62살에 은퇴할 때까지요. 야간 근무도 많이 했고 주말에도 나갔어요. 힘들었지만 그래야 돈을 더 벌 수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일하면서 생활비는 최대한 아끼고 저축에 매달렸어요. 특히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401k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정말 좋은 제도더라고요. 세금도 절약되고 회사에서도 매칭 펀드를 줘서 매달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었어요. 그때만 해도 연봉이 7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정도 됐거든요. 간호사 월급이 꽤 괜찮았어요. 특히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하면 더 주니까 저는 그런 스케줄을 많이 잡았죠. 힘들긴 했지만 아들 교육비도 모아야 하고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열심히 모았어요. 집도 1985년에 35만 달러 주고 샀어요. 지금 같으면 별것 아닌 돈이지만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것도 다운 페이먼트 7만 달러 내고 모기지 받아서 샀는데 15년 만에 다 갚았어요. 이자가 아까워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더 갚으려고 노력했죠. 아들 준호는 그렇게 키웠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는 물론 잘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UC 버클리 나와서 컴퓨터 전공했고 지금 IT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해요. 연봉이 12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잘해서 며느리는 미국 사람인데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요. 문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됐어요. 2019년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갑작스럽게 떠나서 저도 많이 충격받았어요. 장례식 치르면서도 실감이 안 났죠. 그런데 장례식 때부터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했어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펐겠지만 저한테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 소셜 시큐리티도 끊어지고 어머니 혼자서 집 유지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전화도 뜸해지고요. 가끔 와도 집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건강은 어떤지만 묻고 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도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 없었어요. 401k에 꽤 많은 돈이 모여 있었거든요. 매달 받는 소셜 시큐리티도 2,800달러나 됐고 남편 유족급여로 1,200달러도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월 수입만 4,000달러였는데 혼자 살면서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 그런 내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진짜로 저를 걱정해서 관심을 갖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리를 두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요즘 생활비가 많이 든다, 병원비도 부담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왔었는데 점점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 달이 생겼어요.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며느리는 아예 인사도 안 하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한테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짜로 저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아들의 태도가 더 심해졌어요. 몇 달 전부터는 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드시죠?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친구들도 많이 시설에 들어가시던데요. 그러더니 급기야 지난주에 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좋은 시설 알아봤어요.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음식도 한국 음식 나오고요. 간병도 해주고 의료진도 상주에 있어서 안전해요. 집은 제가 팔아드릴게요. 그 돈으로 시설 입주비 내고 나머지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양로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아프거나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준호야, 엄마가 아직 건강한데 왜 그런 곳에 들어가야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혼자서 이 큰 집 관리하기 힘들고 생활비도 많이 들잖아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서 어머니까지 부양하기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시설에 계시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저도 안심이 되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언제 이 자식한테 부양해달라고 했나? 내가 돈 달라고 한 적 있나? 그냥 가끔 와서 안부나 묻고 같이 밥이나 먹었으면 했는데 이게 부담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내 생각이 달라질까?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소셜 시큐리티만으로 어떻게 살아요?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팔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이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자식한테 진실을 보여줘야겠다고요. 준호야, 엄마 방으로 올라와 봐라.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저는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401K 잔고 명세서와 은행 통장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죠. 이것 좀 봐라. 아들이 서류를 받아서 보더니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첫 번째 서류가 401K 잔고 명세서였거든요. 현재 잔액이 301만 2,847달러. 그러니까 300만 달러가 넘는 거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엄마가 39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야. 매달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었거든. 야간 근무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벌은 돈으로 말이야. 아들이 다음 서류를 봤어요. 개인 저축계좌 잔고였죠. 52만 4천 달러. 50만 달러가 넘게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따로 모아둔 돈이고. 마지막으로 집 등기 부등본을 보여줬어요. 2020년 감정가가 120만 달러로 나와 있었거든요. 집도 이미 모기지 다 갚았고 현재 시세가 120만 달러 정도 돼. 그러니까 엄마가 가진 전체 자산이 하나로 따지면 60억 원 넘어. 아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손에 든 서류를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진짜지. 엄마가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야. 내가 대학 다닐 때도 학비 걱정 없게 해주려고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모든 거야. 그제야 아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힘들다고 하셨어요? 생활비 부담된다고 하시고. 너를 시험해 본 거야. 내가 진짜로 엄마를 걱정해서 관심을 갖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피하려는 건지 알고 싶어서. 아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기가 그동안 한 행동들을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게 핑계였어요. 사실은 제가 귀찮았던 거예요. 어머니 챙기는 게 귀찮고 시간 내는 게 부담됐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좀 풀렸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요. 일어나라. 엄마가 너를 혼내려고 이런 건 아니야. 다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엄마를 대하는 건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아들이 일어나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42살 다 된 남자가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양로원 얘기는 잊어주세요.
너무 바보 같은 소리였어요. 그날 밤 아들이 집에 가면서 며느리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겠어. 며느리도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나 봐요. 다음 날 바로 손자 손녀들 데리고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할머니 그동안 무례했어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그 이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요. 며느리도 같이 와서 장보기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줘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집에 놀러 오는 걸 좋아해요. 사실 그동안 제가 서운했던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아들 결혼할 때도 결혼식 비용 도와준다고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때는 독립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한테 경제적으로 얽매이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손자 손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이비시터 비용 도와준다고 했는데 거절하고 교육비 지원해준다고 해도 고맙다고만 하고 받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 없다고 생각해서 체면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정말 웃기죠? 저는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들은 엄마가 없는 살림에 겉멋만 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손자 손녀 교육비도 제가 내주기로 했어요. 프라이빗 스쿨 학비가 1년에 3만 달러씩 하는데 기꺼이 내줄 수 있어요. 아들 내 집 모기지 남은 것도 제가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물론 아들이 미안해하면서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설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여전히 제 돈을 제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통장을 맡기거나 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 제가 직접 도와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경제적 주도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요즘 아들이 자주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39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이렇게 큰 자산을 만드시다니. 저도 어머니처럼 계획적으로 살아야겠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건 몇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략 정신이었어요. 이민 와서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때 몸에 밴 절약 습관이 계속 이어졌어요. 옷도 세일할 때만 사고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집에서 밥 해 먹고 도시락 싸서 병원에 가져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 않아요. 두 번째는 투자에 대한 공부였어요. 401k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병원에 재정 플래너가 와서 세미나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인덱스 펀드라는 걸 알게 됐어요. S&P 500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투자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투자했죠.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복리의 마법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는 부동산이었어요. 집을 일찍 사서 모기지를 빨리 갚은 게 큰 도움이 됐어요. 로스앤젤레스 부동산이 40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35만 달러 주고 산 집이 지금 120만 달러가 됐으니까요. 네 번째는 건강관리였어요. 아프면 의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도 하고 정기검진도 받고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지금 68살인데도 큰 병 없이 건강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인내심이었어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도 있었고 집값이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401k 잔고가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패닉셀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더 투자했어요. 시장이 싸졌을 때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옳은 판단이었어요. 아들이 요즘 자주 묻는 게 있어요. 어머니, 이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이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에 300만 달러가 있어도 다 쓸 수는 없어요. 여행을 다닌다고 해도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일단 제 생활비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도 충분해요. 월 4,000달러면 혼자 살기에는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401k 돈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상속해 줄 거예요.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들 내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손자 손녀 교육비 지원하고 아들 내 집 모기지 갚아주고 가족 여행비도 제가 내주고 싶어요. 그게 돈을 쓰는 가장 보람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기부예요.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병원에 장학금을 기부하려고 해요.
한국계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도 기부할 계획이에요. 저처럼 이민 와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가 너무 인색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어렸을 때 좀 더 여유롭게 살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들어요. 가족 여행도 거의 안 갔고 외식도 별로 안 했거든요. 아들이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는 돈이 없어서 이런 말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거든요.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어떻게 살까, 아들한테 부담 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끼고 모으는 데만 집중했죠. 요즘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행복해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따르고 가족끼리 외식도 자주 해요. 물론 제가 항상 계산서를 가져가죠. 이제는 기꺼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보면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아들이 거리를 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아들도 자기 가정이 있고 생활비 부담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였어요. 제가 진실을 숨기고 시험하려고 했던 것도 잘못이었고 아들이 추측만으로 판단한 것도 잘못이었죠. 처음부터 서로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지금도 아들이 가끔 미안해해요. 어머니 그때 양로원 얘기한 거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괜찮다. 너도 나름대로 걱정되어서 그랬을 거야. 다만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엄마와 먼저 상의하자. 사실 양로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몸이 불편해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선택지 중 하나죠. 다만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가족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옳지 않죠. 요즘 한인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분들과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나이 들어서 자식들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경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문제들이요. 제가 느낀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부모는 눈치 보게 되고 자식은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둘째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숨기고 시험한 것처럼 서로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만 쌓여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투명하게 대화해야 해요. 셋째는 자식들도 이해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 들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특히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더욱 그렇죠. 경제적 지원이 어렵더라도 관심과 사랑은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넷째는 부모도 자식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자기 생활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무조건 관심과 시간을 요구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고 정기검진 받고 운동하는 게 최고의 노후 준비예요.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물론 남편이 없다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내년에는 아들네 가족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가려고 해요.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 고향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유럽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많았는데 혼자라도 가보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자서전을 써보고 싶어요. 이민 와서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해보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남기고 싶어요. 특히 여성으로서 혼자 힘으로 이렇게 큰 자산을 만든 경험을 나누고 싶거든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재정관리 강의도 해보려고 해요. 제가 40년 가까이 투자하면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특히 401k 활용법이나 인덱스 펀드 투자법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민 초기의 어려움, 아들 키우면서의 고생, 남편과의 추억, 직장 생활 39년간의 에피소드들. 힘들 때도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이번에 아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서로 노력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의 힘도 새삼 느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인간관계에서도 당당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 아들한테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당당하게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노후 준비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젊고 건강하니까 먼 얘기 같겠지만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요. 401k든 IRA든 뭐든 좋으니까 젊을 때부터 꾸준히 투자하세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복리의 마법으로 나중에 큰 돈이 돼요. 그리고 건강 관리도 꼭 하세요. 아프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젊을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물론 각자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서로 관심 갖고 챙겨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요. 저는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건강도 괜찮고요. 물론 남편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 더 건강하게 살면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제가 모은 재산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남편 곁으로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노후 준비도 미리미리 잘하셔서 저처럼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